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번 개헌에서 하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맡은 과목은 1945년, 근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켜오고 또 고쳐왔는가. 헌법 개정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봐야 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었죠. 근데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말이 역대 헌법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은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다운 그런 체제를 유지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을 제정한다 할 때는 한문으로 이렇게 정할 정자를 쓰죠. 근데 개정할 때는 고칠 개자에다 정할 정자가 아니고 다를 정자를 씁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도 고칠 때는 개정, 다르게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정의 반대가 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악이다. 법이든 뭐 헌법이든 고치기만 하면 더 나빠지더라. 그거는 제가 대체로 몸을 담으면서 법을 고치는 일을 해왔는데 이해관계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도를 충족하기 어렵죠. 자기 의도가 관철이 안 된 사람은 특히 계약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국민들이 무관심한 사이에 그 법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고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갔다. 우리 헌법 개정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9차례 개정을 했죠. 근데 현행헌법이 지금 생명력이 87년부터 여기까지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4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0년 정도 되죠. 70년이 좀 못 되죠. 69년인데 30년 빼면은 나머지 39년 동안 9번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고쳤죠. 2년마다 처음에 개헌헌법을 만들고 2년 만에 또 헌법 고쳤죠.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꾸면 개헌하느라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4.19 혁명 이후에는 1년에 2번 고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개정은 그나마 괜찮은 건데 나머지 개정들을 쭉 보면 말이 개정이지 독재를 강화하고 정권을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기대로 자기 죽을 때까지 하고 또 모자라면 자기가 지명한 후계자나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민주국가가 아니라 그 왕정이나 그 재정국가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 저항을 하게 되면은 또 좋아졌다가 또 군부에 들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다시 뒤집었고 그리고 쭉 반복되어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잊어본 거죠. 여기 특히 30살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옛날 일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옛날 일을 시시콜콜 꺼내는 이유는 그겁니다. E.H. 카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 역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 뭐 TV 보면 역사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청률 높고. 그렇지만 역사는 그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선비들은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다 해야지 선비들이 말하죠. 우리나라 뭐 옛날 뭐 이태계 선생의 일본 같은 것은 철학자예요. 우리나라도 철학은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아울러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무려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40분 만에 다 강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48매를 준비해 왔는데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말이죠. 또 다
다 이 책으로 쓰면은 뭐 이 글자 한 줄이 뭐 한 편씩 나올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관을 학교에서 그 금기 시대에 왔던 해방 전후사에 대한 그 인식이라는 책을 제가 같이 읽고 왔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전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균형된 시각을 읽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헌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헌헌법 만들 때 화두는 뭐냐면 남북 분단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쪽짜리 헌법이죠. 헌법 3조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되어 있지만 따라서 북한에 사는 주민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알고 있지만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헌법 만들 때 전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저 50총선이라는 게 있죠. 1948년 5월 10일 날 이루어진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같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러니까 그전에 헌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 헌법이 있다면 임시정부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그때 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북한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남쪽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아까 해방 전후사 인식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북한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서둘러서 해가지고 우리가 반쪽짜리가 돼. 지금도 반쪽이다.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도 있고 뉴라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때 반쪽이라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통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만큼 하는 거 아니냐. 반쪽짜리로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고, 그건 뭔가 아직도 아쉽고 참 우리가 큰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화두였는데, 이제 국회가 구성돼가지고 이제 헌법 만드는데 유진호 박사라는 분이 초안을 만들었어요. 여러 분들이 만드는데 그 유진호 박사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내각제헌법을 만들었어요. 내각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음에 강의 좀 할 거 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장관들도 국회에서 뽑는, 사실상 뽑는 그런 것이 내각제거든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 강했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근데 한민당이라고 우리 그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지명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을 누리고.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먼저 장악하고 국회에서 대통령과 수사 총리를 뽑고 거기서 장관들을 뽑으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나타나게 유진호 박사의 내각기관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제 빨리 대통령을 고치라. 그래서 대통령을 고쳤는데 유진호 박사가 좀 약이 올랐던지 다 안 고치고 뭐 총리도 남겨놓고 국무회의도 남겨놓고 다 내각제적인 요소도 남겨놨어. 그래서 결국 분권형도 부착됐다. 근데 이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공포를 그날 했어요. 또 우리가 이전부터 시작한 건 그날 정부조직법을 공포인데 그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제 1호입니다. 48년 8월 15일 날 여기 저 옛날 중앙청에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뉴라이트들은 건국절이라는 걸 만들자. 지금 8월 15일은 뭐라고 합니까? 광복절이라고.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걸 기념한 날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저항해서 싸운 그 처절한 그게 있다. 그걸 기념하자, 기억하자. 그게 광복절인데, 이걸 이제 건국절이라고 하자는 사람은 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자. 그러면 같은 날 두 가지 기념하면 머리 아프겠죠? 당연히 건국절로 하게 되면 광복절 의미는 거의 망각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복을 했던 할아버지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남쪽만이라도 나라를 세운 그 공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고 건국을 추진했던 그 주체들의 공인데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냐?
그게 뉴라이트 사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것도 말이 되네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독립부사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죠. 어쨌든 저는 건국절이라는 게 뭐 좋습니다. 좋은데 또 기원을 하려면은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 조직법이 공포된 7월 17일 날이 건국절이지 왜 8월 15일은 그냥 행사를 한 겁니다. 의식 세레모니를 한 거지. 아니 그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나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8월 15일 날 기록된 겁니까? 나라는 7월 17일부터 완전히 다 모든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장관들까지 임명을 했고. 조용하려면은 7월 17일 하라 이거죠. 7월 17일 날 이미 우리가 제헌제를 지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헌은 바로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면서 건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아까 그 건국절에 관대하시는 광복군 그 독립투사 할아버지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뉴라이트 말대로 대한민국의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의미가 있다면은 7월 17일 날을 건국절로 삼아야지 왜 광복절을 없애고 8월 15일 광복절로 건국절 둔갑시키려고 그러냐. 그건 뭔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 모든 친일파들의 또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슬라이드 첫 장을 놓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10분일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의를 다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한 며칠간 나오셔서 제 강의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 분들 기다리시니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승만의 그 행각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저 이승만 대통령 참 안 됐기도 해요. 뭐 개별적으로 뭐 박해도 받아 감옥 수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양반 싫습니다. 대통령 말도 듣기 싫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매국노 빨갱이를 만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여기에 이승만의 대통령 말을 안 붙였습니다. 강사의 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우선 친일 세력들과 결탁을 했다. 특히 경찰들, 군인들 다 일본 일본군 출신들 기용해가지고 또 일본 경찰 출신 기용해가지고 건국의 기반을 삼은 거죠. 자기 세력의 기반을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기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백범 등의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거리를 두고 대립할 수가 없고 물론 김구 선생은 김일성하고 협상해서 통일을 하자. 그래 그 당시로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리가 생긴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세력 싸움이고 그 세력 싸움에는 친일파하고 결탁한 이승만의 그 일당들의 그 승리 그것이 일고함을 끌고 간 원동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재미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이시예요. 그 양반도 그 전주이시 이시조선에 한 격가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적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황제의 후손들이 살아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구황가를 엄청 탄압했어요. 그 예를 들면 영춘왕 같은 사람 일본에서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왕실에 갖고 재산 전부 몰수해가지고 국유화시켜버리고 물론 그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합리성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새로운 이시조선의 후계자고 새로운 그 왕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라는 게 일제시대 때 협조한 사람들 잡아들이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강제로. 그리고 이제 이게 헌법을 아까 유진호 박사가 내각제 헌법의 그 일부를 남겨놔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정권 행사하지 못하게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만 총리가 될 수 있게 해놨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그 국회 인준받으려면 국회 다수당이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이윤영 씨라는 목사를 갖다 국무총리로 지명하니까 그래서 너 뭐 싫다. 뭐 이범석 씨 뭐 국회도 싫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국회 인준을 안 받고 그냥 당신 일 계속해. 그 대신에 인준을 안 받았으니까 서리 대리다 이거죠. 대리. 임시로 하는 그 서리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 권한을 다 행사한 겁니다. 국회 동의나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그 헌법조항 그때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25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양반이 부산까지 도망을 갔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도망가더라도 품위 있게 도망가야지. 혼자 살겠다고 시민들 다 놔두고 한강까지 폭파시켜버리고 또 보도연맹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념적으로 뭐가 옳고 그런 일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산주의에 못도모로 동조했다가 나중에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선 사람들이 이제 반성문 쓰고 근데 이 양반들 좀 보도연맹으로 등록해놨다 이 사람들을 얘들은 북한이 내려오면 다시 저쪽으로 붙을지 모르니까 제거하자 그래 다 죽여버렸어요. 또 국민방위군 북구만으로 모자라니까 젊은 애들 전부 와가지고 방위군을 만든까지 좋은데 국가에서 모집해 나가지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가지고 전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죽었어요. 거창에서는 뭐 빨치산들이 설친다고 핑계대가지고 양민들은 전 마을 전체를 다 학살해버린 그런 사건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당시에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다 넘어간 겁니다. 저는 이걸 제2의 선조로 생각해요. 선조도 우리나라 법, 바로 또 한 가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냥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루트를 알아봤다 그런 게 계속 자료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조가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어떻게 닮았는지 정말 좀 한심스럽습니다. 이승만이 선조는 그래도 이수진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결국 미군이나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지킨 거죠. 자주국방을 못하니까 지금 같은 사드 갈등이 모든 게 생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국방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승만의 가장 큰 대안은 헌법에 있는 것 볼 때는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개헌했는데 이건